모든 일은 몇 년 전 내가 대학교 2학년이던 여름 방학에 시작되었습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자취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 나름의 자유로움을 만끽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름은 유난히 덥고 낮은 숨이 막힐 정도로 무더웠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늦은 시간까지 친구들과 술자리를 즐기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 공기는 약간 서늘했지만 내리쬐는 여름의 열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샤워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피곤했던 탓에 눈을 감자마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잠결에 누군가 방 안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바깥 창문을 통해 들려오는 소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또렷해졌고 방 한가운데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흐릿한 정신으로 눈을 떠보니 방 안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귓가의 맴도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그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와줘. 작고 희미한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들릴 만큼 명확했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강제로라도 정신을 깨우기 위해 머리를 흔들며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불을 켜고 방 안 구석구석을 살펴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삐걱거리는 바닥과 낡은 가구들만이 정막 속에 서 있을 뿐이었죠. 이상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방을 둘러보다가 문득 창문 레일에 무언가 끼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사진 속에는 낯선 남녀가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이상한 일들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두운 방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은 점점 더 빈번하게 들려왔고 매번 같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도와줘.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는 반쯤 농담이라며 귀신이 붙은 게 아니냐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또 다시 그 소리로 인해 깨어난 저는 일종의 결심을 하고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알듯 말듯한 그 소리가 방 한 구석, 특히 책상이 놓인 쪽에서 가장 크게 들린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책상 주위를 살피던 중 책상 아래쪽 한 군데에 먼지가 수북히 쌓여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 숨겨진 나무판을 열자 그 안에는 또 다른 사진과 오래된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일기장은 중년 여성의 것이었습니다. 낡고 바랜 종이에는 긴 세월 동안 쌓인 외로움과 슬픔의 흔적들이 빼곡히 남겨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몇 장은 특히 혼란스럽고 불안한 기록들이었는데 결국 이 여성이 갑작스레 실종되었다는 이야기로 끝맺어졌습니다. 일기장을 엎는 순간 방 안에 낯선 차가운 바람이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땐 깨닫지 못했지만 어쩌면 그것이 이 방에 얽힌 모든 일의 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일기를 발견한 이후로 기이한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나는 그 집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끔씩 여름 밤의 속삭임이 떠오르곤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녀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혼자서 그 방에서 수없이 반복되던 속삭임을 떠올리면 아직도 마음 한켠이 서늘해지는 걸 느낍니다. 두 번째 이야기. 5년 전 겨울 나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다. 새로운 직장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 주거 환경이 조금 낡았더라도 불만 없이 입주했다. 아파트는 높은 동산에 위치해 있어 겨울철에는 자주 안개가 끼곤 했다. 처음엔 그런 경치가 신비롭게 느껴졌지만 곧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사는 무사히 마쳤고 며칠 뒤 나는 아파트 내 인터넷과 전화선을 설치했다. 그날 저녁 집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전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대신 피식거리는 웃음소리만이 들렸다. 나는 전화를 끊고 말았다. 스팸 전화겠거니 하며 깊이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나 그 후로 매일 밤 같은 시간이 되면 같은 번호로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항상 같은 피식거리는 웃음소리만이 들렸다. 두려움이 스멀스멀 올라왔지만 그저 장난 전화일 거라고 나 자신을 달랬다. 며칠 뒤 나는 그 전화를 해당 통신사에 신고했지만 그들은 아무런 문제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그날 밤 전화가 또 울렸다.
이번에는 다른 번호였다. 두려움 반, 호기심 반으로 전화를 받았을 때 나는 순간적으로 말을 잃고 말았다. 내가 여기서 했던 일을 알아. 짧고도 강렬한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즉시 전화를 끊고 그 번호를 차단했다. 마음속에 자리 잡은 두려움이 점점 커져갔다. 도대체 누가 왜 나에게 이러는지 알 수가 없었다. 불면의 밤이 지나고 참다 못해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특별한 범죄 행위가 없으면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말만을 반복했다. 그 후에도 궤전어가 계속되었고 나는 점점 피폐해져 갔다. 지인들에게도 이야기해봤지만 모두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결국 일을 쉬고 며칠간 시골의 부모님 댁에 다녀오기로 했다. 머리를 식히고 싶었다. 부모님 집에 머문 첫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에 들었다. 그런데 새벽녘 빈지 현실인지 알 수 없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세상은 작은 마을 너는 어디로 가도 갇힌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깬 나는 등골이 오싹했다. 부모님 집에 머무르는 동안에도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끝내 나는 서울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경찰에 본격적인 수사를 요청했다. 며칠 후 믿기 어려운 정보가 나왔다. 경찰은 아파트의 관리 기록을 조사하던 중 몇 년 전 그 아파트 13층에서 사이비 종교에 빠진 가족들이 집단 자살을 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사건은 공식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던 터라 많은 주민들이 전혀 모른 채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에서 마지막으로 전화가 울렸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너희 같은 사람들은 반드시 돌아온다. 이번엔 분명한 목소리였다. 이게 실제로 누구의 소행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후다닥 몸을 피했다. 그 뒤로 그 아파트를 완전히 떠났다. 이 모든 일을 꿈처럼 애써 잊으려 했지만 여전히 머릿속에서 그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이렇게 물어보는 것만 같다.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 이야기는 때로 우리가 겪는 불가사의한 일들이 단순한 장난이나 착각이 아닐 수 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이런 민간설화나 괴담은 사람들에게 상상력과 두려움을 동시에 선사하며 때로는 그 생각의 잔상이 오래도록 지속된다. 세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다. 처음 그 집을 봤을 때는 그저 낡고 조금은 음산해 보일 뿐 특별한 점은 없었지만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좋은 위치여서 큰 고민 없이 계약을 했다. 이사 첫날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짐을 정리하다가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누가 찾아왔는지 궁금해서 비디오폰을 확인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이상하게 생각하며 문을 열었지만 현관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순간 기분이 묘해졌지만 단순한 장난일 거라 생각하고 넘어갔다. 며칠이 지나면서 일상에 적응해 가던 중이었다. 어느 날 늦은 밤 잠자리에 들렸는데 벽 너머로 여자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고 옆집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 후로도 아이의 웃음소리는 반복되었고 때때로 엄마를 부르는 듯한 소리도 들렸다. 소리가 너무나 선명하고 생생해서 무시할 수 없었다. 점점 무서워진 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실에 문의했다. 관리실 직원은 내 이야기를 듣고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럴 리가요. 그 옆집은 몇 년 전부터 빈집입니다. 이전 세입자들이 모두 이유 없이 도망치듯 이사를 갔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나는 더 이상 그곳에서 밤을 보내는 것이 두려워졌다. 결국 나는 친구 집에서 며칠을 머물기로 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친구 집에서도 나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제는 벽이 아니라 바로 내 귓가에서 속삭이는 듯한 아이의 목소리였다. 결국 나는 귀신을 전문으로 다루는 한 도사를 찾아갔다. 그 도사는 내 이야기를 듣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아이는 너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일세. 여기선 이미 오래된 일이지 들어줘야 해. 서늘한 느낌에 다시 한번 등골이 오싹했지만 나는 용기를 내어 도사의 지시를 따르기로 했다. 그는 작은 재물을 준비하고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것을 아이가 좋아하는 장소에 두라고 했다. 멀리는 못 갈 테니 집 근처에 있는 작은 공원에 작은 인형들을 두었다. 그 밤 소리는 멈췄고 또 다시 들리지 않았다. 때때로 아파트 주변을 지나다니면 그 공원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릴 때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다. 마치 그녀가 그곳에서 자유로워진 것처럼 느껴졌다. 얼마 후 나는 그 아파트를 떠나기로 결정했다. 마지막 짐을 챙기며 조금은 서늘하면서도 아리송한 그 집과의 인연을 생각하며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공원을 둘러보았다. 공원에는 여전히 그 작은 인형들이 남아있었다.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아래 작은 그림자가 나를 향해 웃고 있는 듯했다. 그 모습은 왠지 모르게 평화로워 보였다. 나는 작게 인사를 하고 돌아섰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을 일은 없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깊은 산속 마을에 서울 출신의 젊은 부부가 이사를 오게 되었다. 그들은 도시 생활의 번잡함을 피해 조용한 삶을 꿈꾸며 산속 작은 오두막을 선택한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외지인에 대한 경계심이 강했지만 부부는 성실하게 마을 행사에 참석하고 주민들에게 인사하며 조금씩 관계를 쌓아갔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부부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그곳에서 전해 내려오는 한 괴담을 듣게 되었다. 마을의 뒷산에는 수백 년 전 버려진 절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는 밤마다 울리는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그 절은 오래전 스님들이 돌연히 사라진 사건 이후로 아무도 접근하지 않는 금기른 장소가 되었다. 부부는 호기심이 발동하여 그 절을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다. 어느 늦은 밤 부부는 플래시라이트와 간단한 장비를 챙겨 뒷산으로 향했다. 오르는 길 내내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바람에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뿐이었지만 그들은 서늘한 기운에 쌓여 긴장감을 느꼈다. 산속 깊숙이 들어가자 고사목과 잡초로 가득한 낡은 절이 모습을 드러냈다. 절의 문은 닫혀 있었고 부서질 듯한 계단 위형체가 미묘하게 일그러진 비석들이 눈에 띄었다. 그 순간 어디선가 흐느끼는 여인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울음소리는 절 내부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고 부부는 두려움을 억누르며 문을 열고 들어갔다. 안은 완전히 어두웠고 마루 바닥은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여 있었다. 그들이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메아리쳤다. 절 중앙에는 거대한 불상이 있었고 그 발밑에는 이상하게도 깨끗한 연못이 자리하고 있었다. 연못의 물은 이상할 정도로 맑았고 어딘가 신비로운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 순간 사방의 촛불이 스스로 켜지며 불안한 주황색 불빛이 절 내부를 감쌌다. 부부는 충격에 휩싸인 채 다시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는 방향으로 향했다. 소리가 끊온지에 다다르자 그들은 검은 옷을 입은 한 여인이 정저한 채 흐느끼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부부에게 오랜 세월이 지나 내 억울함을 풀어줄 자가 나타났구나 나고마했다. 그녀는 수백 년 전 이 절의 스님들과 함께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여인의 영혼이었고 부부는 그녀의 한을 풀어줄 유일한 사람들이었다. 여인의 이야기를 들은 부부는 그녀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그녀는 자신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그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자신의 유골을 찾아 달라고 요청했다. 부부는 이 절의 지하 어딘가에 그녀의 유골이 묻혀 있다는 것을 알았고 여인의 도움으로 비밀 통로를 발견했다. 지하로 내려가는 길은 어두웠고 습기가 가득했다. 그 안에는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했던 스님들의 유골이 얌전히 모셔져 있었다. 부부는 울음을 터뜨리며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고서와 함께 스님과 여인의 유골을 모아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협력하여 그들의 이야기를 신문과 인터넷에 공개하였다. 여인과 스님들의 명예가 회복되자 그 절의 불길한 전설은 사라졌고 더 이상 여인의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부부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억울하게 명을 달리한 사람들을 기리며 그들을 위한 작은 탑을 세웠다. 이후로는 아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부부는 그 마을에서 행복한 여생을 보냈다. 하지만 마을 어귀의 바람이 강하게 부는 밤이면 여전히 절의 방향에서 들려오는 누군가의 속삭임을 느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이는 절을 찾은 용감한 이들이 남긴 고백이라는 소문이 자자하다. 그 속셈은 감사합니다라는 한마디였다고 한다.